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요. 와, 이게 그림이 정말 흥미롭게 그려지더라고요. 네네. 한쪽에서는 안보험이 리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테슬라의 최첨단 기능이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보험 설계사분들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제 금값이 막 요동을 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점들을 한번 연결해서 오늘날 보험과 금융시장의 그 숨겨진 흐름을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이번 저희의 임무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자료들은 마치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 같아요. 미스터리 소설이요? 네. 각 단서들은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딱 깨면 위험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아, 소비자, 또 현장의 노동자, 그리고 거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을 넘나들면서 그 큰 그림을 함께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역시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 바로 암보험의 진화였어요. 네. 통합암진단비라는 상품인데 암 진단비를 한 번 받고 끝! 이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또 암이 생기면 계속 진단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보험도 리필이 되네 싶어서 되게 신선했어요. 바로 그 리필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과거의 보험이 사고 발생 시 목돈 지급 이러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에 가까웠다면요. 네, 한 번 받고 끝나는. 네, 이제는 암처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에 맞춰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 파트너로 변신하고 있는 거죠. 아, 파트너요? 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이제 70%를 넘어서면서 첫 암 치료 이후의 삶, 그러니까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을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암을 완치 개념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처럼 보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급여 항암 치료비를 매년 1억 원까지 반복해서 보장해준다는 상품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마다 매년 경제적인 방패를 새로 들어주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이건 보험사가 더 이상 단순한 자금 공급자가 아니라 치료의 전 과정에 함께하는 금융 동반자가 되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변화지만 그만큼 내 보험이 이런 최신 치료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의료기술 발전에 맞춰서 보험이 진화하는 건 참 좋은데 또 다른 기술 발전은 오히려 보험 시장에서 찬밥 신세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있었죠. 바로 그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FSD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최첨단 안전 기술인데 왜 이걸 장착해도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더 안전해졌으니까 할인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바로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지체 현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체 현상. 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 예를 들어 차선 이탈 방지 장치나 전방 충돌 방지 장치처럼 명확하게 정의되고 효과가 검증된 개별 부품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하지만 FSD는 이런 수많은 기능이 한데 묶인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 패키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FSD라는 이 블랙박스를 통째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군요. 이걸 켜고 다녔을 때 사고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간이라는 변수가 또 있어요. 인간이요? 네. 운전자가 FSD를 너무 믿고 운전에 소홀해져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죠. 아, 그렇죠. 기술은 완벽해지려고 하는데 그 기술을 쓰는 인간이 불안전한 존재라는 딜레마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자율주행 기술이 보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고의 책임을 과연 기계와 사람,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죠. 와, 기술의 책임 소재라.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첨단 기술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도 있더라고요. 네. 배달 기사님들 같은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이륜차 보험료가 20에서 30%나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금융당국이 나서서 높은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렸던 배달 종사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니까요. 네네. 하지만 자료 뒷부분에 보면 보험사 인수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이게 정책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보험료는 낮춰주는데 가입 자체를 안 받아주면 그거 소용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군요.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이륜차 보험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는 걸러내려고 할 거고요. 네, 정책의 선한 의도가 시장의 논리랑 부딪힐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예를 들어 정부가 일부 위험을 분담하는 식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는 거죠. 방금 소비자를 위한 보험 상품과 정책이 얼마나 복잡하게 진화왔는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품들을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그분들 얘기도 있었죠. 사실 그분들도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보험 설계사들의 수수료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네, 첫 해의 수수료의 대부분을 몰아서 주던 방식에서 앞으로 7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을 거의 뿌리부터 바꾸는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 방식은 아무래도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보험 갈아타기나 철새 설계사 같은 문제를 낳았잖아요. 맞아요.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보다는 당장 내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상품을 권하게 될 요인이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받게 되면 설계사 입장에서도 단기 실적보다는 고객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아, 그렇죠. 고객의 계약이 잘 유지되어야 내 수입도 안정적으로 이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불안전 판매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해지 권유 전화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전체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려는 시도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사분들의 소득 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당사자들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언뜻 보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닌가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왜 반대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호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랑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아, 괴리? 네. 자료에 나온 설계사들의 주장을 보면 당장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걸 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지위를 얻는 대신에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던 각종 비용 부담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특수고용직 신분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물론 저희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양측의 주장을 충실히 전달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순히 보험 설계사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온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사업주가 져야 할 법적, 강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요. 직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영세한 사업장에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우리 사회 전체가 답해야 할 매우 무거운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죠. 개별 상품이나 특정 직업군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보험 시장 전체가 저성장이라는 큰 파도에 직면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축성 보험보다는 건강이나 상해 같은 보장성 보험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설계사들의 갈등도 이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 연결이 되는군요. 네, 시장의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험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장 확실한 수익원인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저축성 보험은 매력이 없고 변액보험은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결국 기댈 곳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당신에게도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겠어요. 혹시 내가 가진 보험이 너무 저축이나 투자 쪽에만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정작 중요한 보장의 구멍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험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죠. 이런 수비적인 전략과 동시에 금융권은 완전히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 공격적인 움직임이요? 네, 하나금융공업이 여러 기업과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은행들이 왜 갑자기 가상자산에 뛰어드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전통 금융의 안정성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요. 이걸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로 보면 오산입니다. 아, 투자가 아니에요? 네, 이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기 위한 주도권 싸움에 가깝습니다. 설계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고정한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걸 활용하면 지금의 복잡하고 느린 결제나 송금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금융은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규칙을 만들고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미래의 디지털 원화를 미리 만들어 놓고 관련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시장을 그냥 장악하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보험업계가 약간 수세에 몰린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라도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변수가 기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오늘 자료 중에 가장 의외이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한 기사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제 금값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엔을 대체할 기구를 만들겠다,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 같은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발언들인데 이것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위험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당장 현실화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국제 질서와 동맹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보험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시장에 심어준 겁니다. 아, 보이지 않는 보험에 균열을 낸다는 표현 정말 와닿네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국제적인 약속이나 질서가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 그게 투자자들을 일단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는 심리로 내몰았고 그게 금값 폭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과 국제정세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주 작지만 따뜻한 소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게 있었죠. 정읍시에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타는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사고 한 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수리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와, 오늘 우리가 다룬 거대한 트렌드와 복잡한 갈등 속에서 보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보험의 본질이잖아요. 맞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이동 약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런 시도들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네.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변화가 우리 주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로 귀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깊게 파고들어봤네요. 한 사람의 건강을 평생 관리하는 파트너로 진화하는 암보험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쟁, 그리고 지구 반대편 정치인의 말이 내 자산 가치를 흔드는 현상까지. 정말 많았죠. 보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니까 우리 사회와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위험, 즉 리스크의 종류가 달라지고 우리가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룬 질병, 노동, 지정학적 위험처럼 위험의 형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대비하는 AI 실직 보험이라던가 아니면 가상세계에서의 사기, 나 자산 손실을 보장하는 메타버스 자산 보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